수많은 군함들이 우주를 비행하는 장엄한 광경으로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한 함선 안에서 한 소녀가 웜홀이 열리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를 들은 함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눈부시게 밝은 빛이 그들 앞에 나타나고 함장은 검은 메카 카운트 리암 리퍼다 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함장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 앞에 함대 전체가 나타날 가능성에 공포에 질립니다. 메카가 하나뿐임을 깨달은 함장은 모든 함선에 사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합니다. 검은 메카는 힘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돌진하며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해냅니다. 메카는 보남의 조종실을 향해 돌진하여 단 한 방에 파괴합니다. 다른 두 명의 메카 파일럿이 막으려 하지만 블랙 메카는 공격을 피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수많은 메카들을 상대로 홀로 싸우지만 압도적인 실력으로 가볍게 제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함선과 메카들이 도착하지만 블랙 메카는 그것들을 막아서고 기함을 파괴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주변의 모든 메카들을 날려버립니다. 멀리서 블랙 메카는 파괴된 광경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너희들은 모두 너무 약해하지만 재밌군. 갑자기 소녀의 홀로그램이 나타나며 블랙 메카의 파일럿 이름이 리암임을 알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카미, 내 계산은 완벽했어. 웜홀이 정확히 예상했던 위치에 열렸어. 이 일을 내게 맡긴 건 잘한 일이었어. 자, 메카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 이어서 아카미가 관리하는 리암의 거대한 함대가 나오고 그는 아카미에게 얼마나 즐거운지 말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카미는 그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티나라는 여성 파일럿이 이끄는 리암의 메카팀을 만납니다. 아카미는 크리스티나에게 또 다른 웜홀 개방을 준비하라고 알립니다. 크리스티나는 준비되었으며 리암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확인합니다. 또 다른 웜홀이 열리고 크리스티나는 메카를 타고 진격합니다. 곧 그녀는 리암이 이전 함대와 싸웠던 전장에 도착합니다. 리암의 함대가 전투에 합류하고 크리스티나가 메카 2차 공격에 맞서 가볍게 물리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리암은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크리스티나는 포위당합니다. 바로 그때 리암이 도착하여 근처 메카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아카미는 함대 전체에 사격을 명령하고 그들의 합동 공격으로 적 함대가 완전히 괴멸됩니다. 리암은 웃으며 자랑합니다. 보세요. 제가 악당 백작이라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이 배들 정말 놀랍군요. 다른 홀로그램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칼린이라는 소녀의 홀로그램으로 리암에게 이 함선들이 오기 추호법 무기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리암은 이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전투 중이라며 그녀에게 물러가라고 합니다. 칼린은 놀리듯 거절하며 이런 함선이 마음에 든다면 100척이나 200척 더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칼린을 떼어내기 위해 리암은 200척의 함선을 요청하고 칼린은 기뻐하며 마침내 자리를 떠납니다. 리암은 기뻐하며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곧 여러 개의 웜홀이 열리며 더 많은 메카들이 나타납니다. 남은 함선들이 싸우려 하지만 리암은 그것들을 쉽게 파괴할 생각에 흥분합니다. 메카들은 동시에 일제 사격을 가하며 남은 함대를 괴멸시킵니다. 리암의 위쪽에 또 다른 웜홀이 열리고 거대한 대포가 나타납니다. 조준하며 그는 과거에 지루했던 삶을 되돌아봅니다. 니타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타는 그에게 기차에서 메카가 서 있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의 직업은 힘들었고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미카가 그를 맞이하며 딸 코나미가 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리아무의 민간인 신부인 카마자키는 다음 휴가 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봉제 인형을 안고 잠든 코나미를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나중에 그는 코나미에게 진짜 강아지를 사주며 어린 시절 애완동물과 그리운 마음을 떠올립니다. 미카는 미소 지으며 코나미의 새 강아지 때문에 카마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라고 놀리지만 그는 가족의 행복에 만족합니다. 다음 날 그는 사무실로 서둘러 거실로 가는데 상사가 그의 무반응에 대해 소리를 칩니다. 카마는 전화를 했지만 사장은 더욱 화를 냈다고 설명합니다. 자리로 돌아온 카마에게 동료는 사장이 매주 금요일 골프를 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바보라고 합니다. 괴로운 하루를 보낸 카마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잠든 코나미를 바라보고 미카는 그를 위해 저녁을 듭니다.
나중에 미카는 코나미를 새로운 스포츠 클럽에 등록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중 카마는 니타로부터 새로운 메카 모델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잠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카페에 미카가 다른 남자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미카가 코나미를 클럽에 데려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생각합니다. 숨어서 그는 생각합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집으로 돌아와 코나미와 미카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미카가 음식을 사러 나가자 카마는 코나미의 체육 수업에 대해 묻습니다. 미카는 코나미가 시합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카마는 사랑에 압도되어 딸과 놀지만 그 남자에 대해 미카에게 따지기를 주저합니다. 나중에 카마는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료가 제대로 종료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고객 방문에서 그는 미카가 카페에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같은 남자와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코나미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카마자키는 완전히 몰라시다만요 전당 쳤네 완전히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카마는 마음속으로 사건을 되짚어보며 코나미가 단지 장난을 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상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카마는 컴퓨터가 느리다고 설명한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카가 코나미가 사고를 당했다고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코나미가 괜찮지만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혈액형을 묻자 카마는 자신은 AB형이고 미카는 O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미카에게 헌혈을 부탁하고 카마는 코나미의 혈액형이 A형인지 B형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집에서 카마는 미카에게 그 남자에 대해 따집니다. 그때 미카는 말문을 닫고 대답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자키가 화를 내며 코나미가 자신의 딸이라고 소리치자 미카는 그가 오해하고 있다며 당신은 항상 바쁘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더니 물어볼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마자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직업 때문이라고 대답했지만 미카는 그의 직업은 쥐꼬리만한 월급과 조금의 보너스밖에 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결혼할 때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가마자키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나미는 잡지를 읽고 있는 동안 미카는 이혼을 원한다고 선언합니다. 절망한 가마는 코나미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으려 하지만 딸은 다른 아빠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카마는 절망하여 주저앉는다. 직장으로 돌아온 그에게 상사는 그가 5천만 엔을 엉뚱한 계좌로 이체했다고 비난한다. 카마는 부인하지만 이체는 잠들지 않아 잔금 해제 상태로 놔둔 그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상사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고 사무실 전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고된 카마는 직장 가족 그리고 막대한 빚까지 모든 것을 잃는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는 니다로부터 메카 발매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받지만 너무 우울해서 답장하지 못한다. 다음날 그는 피를 토하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닫는다. 그때 그의 주변을 밝은 빛이 감싼다. 죽음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그는 대신 상사가 돈을 훔쳤다는 증거를 보게 된다. 그는 미카가 전 상사와 함께 고급 와인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함께 있으며 미카는 그를 버린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카마는 흐느끼며 말한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거야.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안내자가 나타나지만 그 안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살며 카마의 절망을 즐긴다. 네, 고통이 참 맛있군 하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걱정 마 내게 특별한 것을 줄게. 카마자키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안내인은 가방에서 여러 세계를 보여주는 포스터를 꺼내들었고 가마자키는 그곳에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인은 가마자키에게 마법이 있는 판타지 세계, 사무라이 시대 카우보이가 있는 서부 개척 시대, 공룡 시대 등 어떤 세계를 선택할지 물었습니다. 가마자키는 여러 세계를 둘러보다가 메카트로닉스와 우주선이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가마자키는 그 세계를 선택했고 안내인은 그곳이 귀족과 왕들이 은하계를 지배하는 깨끗한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가마자키는 자신이 항상 메카트로닉스를 좋아했고 니타와 함께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세계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안내인이 건넨 계약서에 서명했고 안내인이 사라지자 그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며 그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현재로 돌아와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뛰어난 실력으로 싸웠고 마지막 일격으로 전투를 끝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함대가 원모를 통해 도착했고 리암은 기암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빛이 사라지고 카마자크가 다른 세계에서 부활하여 철권 통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리암은 옥상에 누워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계의 귀족이며 그의 가문이 한 행성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의 이름 히드라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약간 다른 집, 아니 실제 집으로 들어섰다. 리암이 도착하자 모두가 그의 생일을 축하했다. 엄마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위한 멋진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마법을 사용하며 떠나기 시작했고 리암은 따라갔다. 그들은 큰 케이크와 거대한 전통헌부를 준비해 놓았다. 리암은 리모컨만 보자 기뻐하던 마음이 사라졌다. 엄마는 그 장치로 자신만의 한여를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암이 버튼을 누르자 여러 종류의 눈이 보이는 화면이 나타났다. 그는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한여를 맞춤 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놀랍지만 흥미로워진 리암은 물건을 고르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리암에게 생일 선물로 베네필드 백작 자기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자신이 5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자귀를 물려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매달 그들에게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하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암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인을 불렀고 하인은 계약서를 가져와 왔습니다. 리암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어 기뻐했다. 그는 이 기회를 준 안내자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면은 다시 카마자크의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시체로 돌아왔다. 안내자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는 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할 거야. 계속해서 그의 부정적인 감정을 빨아먹을 거야. 그러고는 남은 일을 마무리할 생각을 했다. 다른 한편 미카는 상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카마자크의 상사는 일어난 일에 대해 죄책감을 표했지만 미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기뻐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사장은 곧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가이드가 갑자기 분노에 찬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사장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된 여러 사람이 카마자크의 사장을 체포하기 위해 왔다. 사장은 당황하여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그를 제압하고 데려갔다. 미카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가이드는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너그러움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미카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이드에 따르면 저승의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기에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더욱 부정적인 감정으로 괴롭히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개의 영혼이 나타나 카마자크를 바라보더니 문을 통해 사라졌다. 저승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벌어졌다. 두 해적은 모든 것을 약탈하는 것을 논의했다. 그들은 블런더라는 강력한 메카를 가지고 있었고 흰색 메카와 싸우고 있었다. 격렬한 충돌이었다. 해적 두목이 승리를 선언했을 때 또 다른 위험한 메카가 나타나 그들을 혼자서 격파했다. 알고 보니 흰색 메카는 리암을 만나기 하루 전 크리스티나가 조종하고 있었다. 상자 안에 인형이 들어있었다. 리암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자신이 요청했던 하녀와 똑같았다. 그는 하녀가 그런 식으로 배달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인에게 상자 여는 법을 물었다. 하인은 보안을 위해 손을 대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리암이 그렇게 하자 상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리암을 바라보며 눈을 떴고 리암도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을 아만이라고 소개하며 리암에게 다정하게 인사했다. 하인이 더 설명하려 하자 리암은 약간 불안해했지만 그를 무시하고 인형의 특징을 살펴본 후 아마니를 데리고 갔다. 하인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리암은 그의 얼굴에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마니는 리암에게 마사지를 해주었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인은 AI 지능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경고했고 리암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아마니에게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물었고
아마니는 자신의 주인에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마사지를 해주는 동안 하인은 이것이 제국이 AI를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인은 AI가 한때 모든 기계를 통제했고 인류가 거의 멸망할 뻔한 큰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발람만이 그들을 구원했고 제국을 세웠습니다. 리암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AI 가정부를 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녀는 주저했지만 리암은 주인으로서 답을 요구했습니다. 하녀는 베니필드 가문이 빚에 허덕였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분별하게 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을 받은 리암은 부모님이 자신을 빚에 묶어 놓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녀는 그들이 거의 통제력을 갖지 못했고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마니는 침묵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리암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술집에서 누군가 새 영주가 5살밖에 안 됐다고 말했어. 한 노인이 얼굴을 찌푸리며 새 영주는 항상 세금을 올린다고 말했지. 한 여자가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리암은 이 행성에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선 빚을 갚을 수 없었어. 그는 다시 속았어. 이번엔 부모에게. 그는 전생의 아내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어. 하지만 그는 아마니를 바라보며 말했어. 제국은 AI를 증오하고 나처럼 너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파트너로서 함께하자고요. 하인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리암은 그를 무시하고 빚에서 벗어났으며 아마니의 지원을 받아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아마니에게 3가지 깨지지 않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돕고 충성을 지킬 것.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리암은 자신이 통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했지만 아마니는 지식을 얻기 위해 타임캡슐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인은 AI가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리암은 고집했습니다. 하인은 현자들이 그들을 처벌할까봐 걱정했지만 리암은 법에 AI의 제한적인 사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암은 아마니와 함께 타임캡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6개월 안에 10년어치의 지식을 얻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AI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진정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이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자 그녀의 프로세서가 과부하되었습니다. 리암은 당황한 채 캡슐에서 잠들기 전에 이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니는 그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가이드이며 제 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종류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식당에 가서 젓가락이 부러졌다면 그들의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 될 것이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가이드의 양식입니다. 리암이 교육용 캡슐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캡슐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아마기에게 말을 걸며 마침내 묻습니다. 얼마나 오래 캡슐 안에 있었던 거죠? 아마기는 거의 2년이라고 말하지만 리암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후 아마기는 그가 없는 동안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고 그는 기뻐하며 아마기를 칭찬합니다. 아마기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리암은 자신의 영토를 검사하기로 합니다. 먼저 아마기는 그를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우주기지로 데려가 우주에서 움직이는 빛의 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리암이 말합니다. 저것을 조종해 보고 싶어. 아마기가 묻습니다. 정말 조종해 보고 싶어요. 리암이 대답합니다. 네, 꿈꿔왔던 일입니다. 아마기가 말합니다. 제가 준비해드리죠. 네, 드리죠. 제아이. 그녀는 리암을 모빌 슈트 안으로 데려갑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작은 가능하지만 특수한 기동이 필요하면 마음속의 마법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리암은 실험을 시작하고 모빌 슈트를 꺼내지만 뛰기 전에 걷는 법부터 배우려 합니다. 아마기가 그를 멈춥니다. 리암이 묻습니다. 이 모빌 슈트에 무기는 있나요? 그녀는 그에게 너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그가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한 번이라도 시험 삼아 싸워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기는 그를 위해 마체테 대위라는 상대를 준비시키고
그는 리암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러 옵니다. 리암은 마체테에게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마체테는 둘 다 싸울 준비가 되었다네, 험비스게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돌진하고 리암이 공격하자 마체테는 어휴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리암은 크게 화를 내며 난 애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린애라고 생각해서 장난치는 거라면 그만둬. 다시 공격하기로 합의하지만 마체테는 리암이 생각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그를 쓰러뜨립니다. 리암은 싸움이 비디오 게임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리암은 자신의 하인에게 전투 훈련을 시켜줄 스승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인은 싸움은 리암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리암은 고집합니다. 더 강해져야 해요. 그리고 싸움을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 필수적이죠. 리암은 사람들을 제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기가 도착하여 야스시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데 야스시는 리암이 연락을 했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리암은 고대 사람 같습니다. 야시시가 묻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당신입니까? 리암이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네, 저는 리암입니다. 세븐 렐름 출신입니다. 그는 최고에게 배우고 싶었다고 덧붙입니다. 야시시가 말을 시작합니다. 얘야 최고라는 단어에는 정의가 없다. 이 경주에 있는 한 승리든 패배든 언제든 당신을 평가할 수 있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저 훌륭해져라. 아마기가 듣고 말합니다. 이 소녀는 뭔가 이상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리암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를 불러야 할 이름은 좋은 사람입니다. 비울수록 사람은 강해진다. 그러자 리암이 야스시에게 묻는다. 실력 좀 보여줄 수 있겠어? 야스시는 그들을 정글로 데려간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시범 보이며 지금 사용할 동작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라고 말한다. 리암은 말한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녹화해 아마기. 야스시는 기술을 선보이고 그 주변의 대나무 조각들이 산산이 조각난다. 리암은 감탄하며 아마기에게 어떻게 한 건지 묻는다. 아마기는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리암은 야스시가 너무 빨라서 눈치채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리암이 스승님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야슈시는 이 말을 듣고 물론이다. 너희를 제자로 삼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야경이 나타납니다. 야슈시는 같은 장소로 돌아와서 이런 바보 같은 녀석 하고 말합니다. 내가 속였는데 그게 통했어. 조수가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해적선이 가까이 있다고 알립니다. 크리스티나 공주는 연락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연락을 취하고 가즈 선장이 나타나 공주님, 제 이름은 가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티나는 대답합니다. 저는 리파 왕국의 두 번째 공주 크리스티나입니다. 가우즈가 크리스티나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 왜 온 거죠? 무서워요? 크리스티나는 대답합니다. 저의 사전에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몇 초 만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군함과 모빌 슈츠를 보여줍니다. 가우즈가 말합니다. 글쎄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정정해 드리죠. 여기 있는 이 모든 함선과 모빌 슈츠는 제가 소환한 겁니다. 병사들이 그들 주위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우즈는 덧붙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살려둘지도 모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리아는 야스시와 함께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리암이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공간에 들어가도 될까요? 야스시는 놀랐지만 그를 들여보냅니다. 리아는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전에 보여주셨던 그 특별한 기술 플래시를 배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야스시는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 비기는 단 한 번만 보여줍니다. 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리암은 불안해하며 말한다. 스승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야슈시는 말한다. 좋아, 그렇게 하지. 리암이 떠나고 야슈시는 중얼거린다. 어휴, 저 녀석 참 어리석군. 리암이 다시 돌아와 말한다. 스승님, 제 사과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위대한 분이시니 큰 선물을 드려야겠습니다. 망설이면서 야슈시는 말한다. 좋아, 받아주지. 잠시 후 리암이 한 번 더 돌아와 묻는다. 스승님, 내일 매우 중요한 일로 뵙고 싶습니다. 야스시가 한숨을 쉬며 알았어 쉬어가. 리암이 떠나자 야스시는 심호흡을 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크리스티나 공주가 붙잡혀 있는 모습이 나온다. 가즈가 말한다. 공주님, 왕자님이 너무 약해요. 크리스티나는 묻는다.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대답한다. 당신은 내 승리 카드야. 난 당신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 거야. 대륙 전체를 쓸어버릴 거야. 그러고는 아래쪽을 폭격하기 위해 우주선 함대를 발진시킨다. 밤새도록 연습했지만 기술을 익히지 못했다는 리암의 말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아미기가 나타나 국가 상황을 보여주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암은 그녀를 칭찬하지만 아미기는 사과하며 죄송합니다. 선생님 기대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어디서 막혔지?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사치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리암은 진짜 이유는 뭐야? 라고 묻습니다. 아미기는 투자한 것들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손실 수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상황을 검토하고 문제를 이해한 후 아미기에게 책임자를 소환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가 와서 자랑을 시작하지만 리암이 그의 말을 자릅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저와 당신 친구 중 한 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아이예요.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리암이 쏘아붙입니다. 저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분명히 해둡시다. 그 여자아이가 키가 작았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그녀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리암이 묻습니다. 비용이 높다면 납품업체를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그 남자는 우리와 잘 협조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덧붙여 당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리암은 이를 곰곰이 생각하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으니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걸리지 않고 싶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미기가 나타나서 이 남자는 이미 수사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항변하며 선생님,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 조수가 한 일입니다. 아미기는 그래요?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수는 돈을 가지고 사라지셨습니다. 리암은 이 이야기가 익숙하다고 느끼고 그의 형이 살해에 당해 어딘가에 묻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최근 드라마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암은 그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맞섭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조수를 죽였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남자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AI의 지능이 인류를 파괴했습니다. 리암은 반박합니다. 그게 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를 죽이는 걸 즐겼습니까? 다른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평화를 느낍니까? 이제 공포에 질린 그 남자는 말을 더듬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령은 믿지 마. 리암이 검을 뽑고 아미기가 그를 말리려 한다. 그 남자가 애원한다. 날 죽이기 전에 들어봐. 네가 누리는 이 사치는 모두 우리 덕분이야. 우리는 너 같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빼앗아 살아간다. 작은 자는 남을 짓밟고서야 비로소 커질 수 있다. 리암은 그의 목을 베고 말한다. 내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네가 해친 사람들도 사람이고 네가 쓰는 돈은 내 돈이다. 내 돈이나 내 백성의 돈에 손대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덧붙여 모든 부패한 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미기는 각하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검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리암은 이를 깨닫고 공포에 질려 검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미기가 손으로 검을 빼앗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큰일 날 거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미기는 나처럼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 같은 인형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리암이 몇 개나 만들 수 있냐고 물어요. 그녀는 30개 더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리암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남자도 챙기라고 말해요. 나중에 우리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장소를 봅니다. 새로운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녀는 매우 똑똑해서 아무도 돈으로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남자가 화를 내며 리암은 10살짜리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5살이든 10살이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밤 리암은 다시 모빌 슈츠 조종을 위해 돌아옵니다. 그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리암이 묻습니다. 선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장이 대답합니다. 고조부의 양복을 입으라는 뜻이야. 리암이 말합니다. 네, 고조부께서 양복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